노엘 천문대를 만든 분이 그 화성에 운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스케치해서 하면서 네. 이제 일약 화성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네. 이 바이킹이라는 사건은 화성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생명체가 그런 네. 척박한 환경에서 벌쓸 수 있으니까 외계 생명체가 도처에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네. 미국 나사에서는 지금 화성에서 생명보호구역을 설정해놨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칼세이건의 오리지널 코스모스 1980년 판 코스모스의 5장을 읽을 차례예요. 5장의 제목은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칼세이건이 뭔가 음악에 되게 조예가 깊었나요? 네. 그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는데 네. 중학생 무렵에 그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해 조예가 깊고 또 보이저 골든 레코드 그렇지. 있었잖아요. 그 총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음악들을 판단하고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음악에 대한 그 월드 뮤직까지 펼쳐지는 맞아. 조예가 깊었다는 거죠. 누구 하나를 뭐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목에 지금 처음에는 저는 처음 들어본 푸가라는 장르도 나오고 여기 블루스는 물론 뭐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아까 푸가 나온 다음에 블루스도 나오니까 모든 음악 장르를 다 제목에다가 붙일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악가들하고도 이제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척 베리라고 하는 아티스트랑 네. 정말 이렇게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 네. 뭐 음악에 대해서 그런 조예가 깊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뭔가 교류, 그렇죠. 음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 전체가 약간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니까 전체 PD의 느낌이라서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PD. 네, 네. 맞아요. 자, 4장은 해성, 금성, 지구였는데 이번에 이제 화성 이야기입니다. 약간 화성 탐사 얘기를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키워드 3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 생명체.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킹 탐사. 이 얘기가 되게 좀 자세하게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외계 생명체 탐사의 윤리.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성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이거 되게 농담 웃겨서가지고요. 218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한 저명한 신문의 발행인이 유명한 천문학자에게 전보를 쳤다고 한다. 그 전보에는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500개의 단어로 정리하여 수신자 부담으로 즉시 전송해주기 바람 이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다. 그 천문학자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답을 보냈다. 아무도 모름, 아무도 모름, 아무도 모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해서 보냈다고 이 두 단어 250번 반복해가지고 했다고는 농담으로 시작해요. 화성 생명체,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나요? 이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되게 진지했을 것 같아요. 일단 과학자 농담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간결한 형식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농담 아니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 때 그 화성 그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공은 그게 아니지만 네. 관심이 있어갖고 마침 학교 근처에서 열려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화성 탐사와 화성 생명체에 대한 걸 다루고는 뭐 한 3, 4일 동안 열리는 학회였고 그 화성 전문가라는 사람은 다 모인 거겠죠. 한 300명 네. 이렇게 모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투표를 많이 해요. 천문학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관측우주론 학회를 많이 가니까 네. 허블 상수가 몇일까요? 막 이런 이제 그 과학적인 토론을 해가지고 허블 상수 얘기 다 해놓고 네. 그러면 뭐 5년 후에 학회가 열리면 허블 상수는 몇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농담해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손들어요. 네. 완전 손들어대요. 네. 근데 여기서도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거 벌써 한 15년, 20년 된 얘기인데 그랬더니
80%가 화성에 과거에는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20%는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거의 100%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화성 그 과학자들이 네. 그동안에 화성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개연성 있게 추론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은 더 커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화성에서 관측 증거들이 네. 결과들이 네.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화살이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마션의 영화에 보면 감자가 있을 수 있대. 네, 감자를 정도까지는 없겠지만 네. 화성에 생명체가 있기를 바라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 우리가 금성 얘기했던 네, 기억나시죠? 네. 그 금성이 정말 파라다이스로 플로리다의 해변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꿈이 깨져버렸죠. 네. 금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화성인데 네. 화성은 지구의 반만 해요. 금성은 거의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좀 좁고 대기도 그 있긴 있는데 되게 옅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태양계 안에서는 어쨌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지구와 더불어서 그럴 수 있는 이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런 식으로 바람이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약간 대중적으로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로웰이라고 하는 로웰 천문대를 만든 분이 그 화성에 운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네. 스케치해서 하면서 네. 이제 일약 화성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특히 네. 지적 생명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구를 침공하는 화성인들의 우주 전쟁.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에피소드가 되어가지고 네. 뭐 생방송에서도 뭐 나가고 만우절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그에게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고 화성인도 있고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그 형성되어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가까운 곳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로망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이제 금성이 좌절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화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뭐 반만하고 대기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후보로 되고 있고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제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성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화성에 생명이 살 수 있는가, 뭐 생명체가 있는가 이런 그게 게 더 되게 궁극적인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화성을 탐사하러 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이킹 착륙선 네. 이 이전에 뭐 소련에서 보냈던 우주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칼 세이건이 되게 관심 있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바이킹 착륙선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한참 동안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다음에는 약간 최근의 최근의 화성 얘기. 탐사 이야기까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은 네네. 칼 세이건이 249페이지 정도에 이제 써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바이킹 착륙선은 인간의 능력과 그 범위를 외계의 경관에까지 확장시켰다. 바이킹 우주선의 지능은 어떻게 보면 지구에 사는 메뚜기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바이킹 우주선은 박테리아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비유를 바이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박테리아를 진화시키는데 수억 년이 걸렸고 메뚜기를 진화시키기까지는 수십억 년이 필요했다. 이런 일의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상당 수준의 재주를 부리게 됐다. 충분히 대견한 일이다. 라고 이게 사실은 약간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소련의 우주선은 1960년에 한번 갔다가 뭐 실패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금성 착륙한 다음에 화성 착륙도 뭐 1971년 정도에 하고 보니까 1976년에 이 바이킹 착륙선이 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돌아서 1년 반 동안 여행한 다음에 화성 주위 궤도에 진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인간이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탐사를 시작한 때부터 이때 바이킹 착륙선에 대해서 이 칼 세이건이 주목하던 이때 그리고 지금까지 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화성에 대한 이제 꿈은 막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화성 탐사가 시작된 것은 아폴로 11호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진 거죠. 미국이랑 달까지 사람을 보내는 경쟁이 졌어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사람 안 보내고 그냥 바로 화성으로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화성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화성에다 탐사선을 먼저 보내서 그런 걸 시작한 것이 소련이에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해요. 네. 그러다가 처음으로 착륙선이 제대로 착륙한 게 바이킹 1호와 2호예요. 1976년의 이야기고요. 네. 칼 세이건은 이 바이킹 그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과학자예요. 네. 프로젝트 과학자고. 그리고 1976년에 이제 이게 내렸을 때 네. 굉장히 재미있는데 저도 이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아, 보셨구나. 그럼요. 그 사진 아마추어 처음 그거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신문에 난 사진도 먹고 그 이제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네. 그 저희 그 동아리에 있는 그 기자 하시는 사람들이 나눠줘서 막 그분 찾아가서 얻어가지고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찍어온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붉은 색깔에 그냥 사막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막 우리는 정신없이 너무 그러고 있는데 정작 바이킹호에서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칼 세이건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막 너무 흥분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화성의 모습이 지구랑 너무 비슷했고 또 한 가지는 기대하던 생명체가 없어 보이는 척박한 땅이라는데 네. 놀라면서 또 그렇게 됐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체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정황으로 봐서는 생명체는 존재 더 바라겠지만 가능성이 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거기까지는 그랬는데 기자들이 다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화성의 하늘은 파래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연보라빛이나 연분홍빛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게 뭐야? 그러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랑 화성은 거의 똑같아야 된다는 기자들의 기대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기자들. 과학자들은 좀 다른 포인트에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네. 이 바이킹이라는 사건은 화성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꿈꾸고 있던 금성에 대한 또 화성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요. 이제는 정말 행성으로서의 화성. 네. 그리고 생명체도 화성인이 아니라 있을지 모르는 박테리아나 이런 실질적인 미생물 상태에서 생명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물론 바이킹은 그런 실험 상태를 갖고 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바이킹 1호와 2호가 착륙함으로써 그 달 이외에 이제 금성에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 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열렸죠.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이 바이킹호에 대한 게 화성에 엄청 나오는 게 네. 이게 1976년이고 19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네. 화성 소식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관여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보이저호 나오면서 목성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1979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코스모스가 가장 최첨단의 천문학 책이기도 했던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을 열었는데 네. 또 이게 화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애먹이고 오. 조금 신비스럽게 되는 게 네. 계속 실패를 하다가 결국은 또 여기도 미국이 먼저 제대로 한 거예요. 소련은 계속 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1976년에 갔으니까 더 발달된 탐사선들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실패를 해요. 궤도선이 가다가 없어지고 착륙하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1990년대 말쯤까지 넘어오기 전까지 네. 뭐 거의 모든 탐사선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화성은 이때부터 그 전과 지금까지 쭉 해서 성공률을 보면 되게 낮아요. 아. 최근은 거의 8, 90% 성공인데 네, 네. 과거에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화성하고 지구 사이에 네. 탐사선들을 잡아먹는 그 거대한 암흑의 악마의 구멍이 있어서 다크 호크가 있어서 다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패스파인더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보내는 탐사선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공을 해요. 아하. 그래서 지금도 여러 대의 궤도선이 돌고 있어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네. 실제 내려서 활동하는 것도 최근까지 뭐 그 스피릿 오퍼튜니티 같은 게 활동하다가 지금 네. 큐리오소티라는 애가 네. 이게 원래 2011년 무렵에 가서 한 2년 정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돌아다니는 애예요. 네. 그 다음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근데 네. 얘는 그냥 착륙을 해서 탐침을 5m쯤 꼽아요. 네. 그리고 지진계 같은 거 갖고 막 하는 개가 지금 있고 그렇게 2대가 있고 한 5대가 지금 돌면서 이걸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화성에 대해서는 화성 표면의 지도 같은 것들은 지구의 어느 곳 못지않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현재 단계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2020년이 그 화성이랑 지구가 이렇게 한 2년 2개월마다 가까워지는 네. 해예요. 그러면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7월 달에 3대가 발사가 되었어요. 저 그 중에 하나 봤어요. 뭐요? 나사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 가는 거 봤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원래 미국 나사하고 네. 그 마르스 2020이라는 애랑 유럽 우주국이랑 러시아가 합작한 엑소마르스라는 두 대가 이제 경쟁을 해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엑소마르스는 문제 때문에 발사가 2년 후로 연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마르스 2020이 혼자 간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었어요. 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끼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사했어요. 오. 그 발사 성공해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아, 네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일본 발사체를 통해서 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7월 마지막 날 미국에서 드디어 마르스 2020 발사해요. 세 그거 대가 봤어요. 날아가고 있네.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이벤트고요. 아. 그래서 그 세 대가 날아가고 있어서 내년 1월, 2월쯤에 세 네. 대가 동시에 다 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사에서 그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봤거든요. 음. 근데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는 본 다음에 이제 한참 돌다가 2월 달이나 이제 그렇죠.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계속 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가 그랬더니 아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거는 이번엔 드론도 같이 탑재해서 네,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마르스 2020은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궤도선은 궤도를 돌아요. 그리고 착륙선이 있어요. 네. 착륙선이 있으면 거기에 로보가 있어서 네. 로보가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드론을 갖고 와서 띄워보는 네. 것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어서 그거 조금 봤었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 띄운 것도 네. 착륙선, 궤도선, 이 로보까지 다 있어요. 아,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냥 궤도선이에요. 궤도선이 조금 더 쉬운 거고 착륙선이 있는 게 어려운 건 거죠? 그렇죠. 궤도선은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게 하면 되는 거지만 착륙선 이렇게 돌면서 분리시켜서 내려 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륙선이 더 어려운 거고 착륙선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 또 더 어려운 일이죠. 아. 근데 중국은 지금 되게 종합 세트를 가지고 간 거죠. 처음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 네. 발사하다. 근데 네. 이번에 종합 세트를 가지고 왔죠. 이렇게 그 뭐 나사 아니면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국가가 하는 거 말고도 요즘 이제 민간에서들 화성으로 막 맞아요.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의 뭔가 로망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현실성이라던가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 그렇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탐사나 우주 개발은 국가 단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당장 뭐 중국이니 일본이 인도니 다 국가 단위로 하는데 그 최근 와서 이것들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네. 나사에서 네. 그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라서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네. 그러면서 우주 탐사선을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선을 했고 그 민간에게 맡겨서 지금 경쟁을 해요. 아마존도 들어가 네. 있고 스페이스 X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X는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고요. 아마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책 파는 원래. 회사인데 우주선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네. 거기 비행기 회사이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도 뛰어들어 있고 이래요. 근데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네. 가는 것을 경쟁을 시켰는데 스페이스 X가 드디어 사람을 싣고 가가지고 살고 다시 내려왔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에 대해서도 네. 국가 단위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람을 태운 이제 유인 탐사선을 2030년 말까지 해보겠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네. 갑자기 2012년에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우주인들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냥 네덜란드의 청년들이 스타트업 비슷하게 회사를 만들어서 네. 화성에 2020년대 중후반에 미국 나사보다 먼저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들 뭐 비판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약간 보완해서 가겠다. 어쨌든 화성에 많이 가봤으니까. 아, 네. 그거는 뭐 어쨌든 받아들이는데 그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원웨이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정착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갈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네. 몇십만 명이 지원을 하고 실제 돈을 내고 오디션을 봤어요. 그것도 네. 몇만 명이. 네. 그래서 100명을 뽑았어요. 남자 50, 여자 50. 그래서 그걸 실제로 40명을 보내는 건데 네. 20, 20을 뽑는 오디션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초에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파산했대요. 아,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비영리 어떤 그 재단으로 시작해서 네. 그 아마 수익 구조가 잘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아. 그래서 파산인데 자기네는 파산이 아니라 그러고 있고 뭐 위키피디아에는 파산으로 나와 있고 해서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상태인데 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네. 나타나서 네. 이 사람은 한 3,000명 규모의 사람을 데리고 네.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태워가지고 가서 기지를 건설하고 살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020년 말에.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는 유인을 먼저 해서 가서 안 오는 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아마존이랑 버진 갤럭틱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인간들은 그런 데 가서 꼭 살고 싶어 할까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게 개척 정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신재벌이잖아요. 네. 새로운 형태의 부자들인데 기존 질서에 자기들이 편입되기보다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욕망을 이제 우주로 그러니까 글로벌 지구 시대에서 벗어나서 뭐 태양계 경제 시대를 구축하고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식민지 이럴 때는 자원을 갖겠다라는 걸로 가겠지만 지금은 약간 있는 거를 가지고 잘 살아보자가 있긴 있잖아요. 물론 앤드류 얀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서 보면 이제 거주가 가능한 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약간 지금 화성을 가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가장 척박하다고 하는 환경 조건을 갖춘 어떤 지역도 네. 화성보다 낫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화성은 이거 공기. 그 휘두지 않으면 우리는 살 중력.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항상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또는 이런 것들이 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런 것들을 넘어선 것에 대한 그 약간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끌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도전. 뭐 도전에 대한 걸 수도 탐험. 있고 뭐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발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사업가니까. 아, 네.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 지향점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그것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아, 문제가 네, 네. 그것들을 자기가 다 그렇죠. 독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화성 탐사에 여러 가지 그 레이어가 있는 거죠. 층별로. 근데 저는 사실 옛날에는 뭔가 우주선, 뭐 우주 탐사 이렇게 하면은 목적이 이렇게 뭐 그냥 여행, 우주 여행 이런 걸로만 생각했지 이게 국가 단위에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건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이킹 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가장 좀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이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체 때문이었겠지만 미생물을 탐사하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해서 갔잖아요. 맞아요. 이 미생물학에 뭐 이렇게 아무튼 뭐라 그러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키워드랑 연결이 돼요. 외계 생명체 탐사의 윤리학인데요. 이제 이거에서 여고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한번 2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경우라면 비록 화성 생물이 미생물에 불과할지라도 화성은 화성 생물에게 맡겨둬야 한다. 이웃 행성에 존재하는 독립적 생물계는 가치평가를 초월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 생명의 보존은 내 생각이지만 화성의 다른 용도에 우선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생명체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지금 무인 탐사선들은 가가지고 뭔가 탐사를 그냥 하고 있다고 치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미생물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간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미생물 때문에 거기가 초토화되거나 약간 이런 게 너무 걱정인 거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271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제 그 인간이 가서 살 수 있게 지구화로 바꾸는 테라포밍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게 인간한테는 필요성이 있는 거겠지만 만약에 화성에 뭔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명체들이 되게 커다랗게 영향을 받는 거가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테라포밍 같은 게 이제 지구화라고 네.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폐기된 개념이에요. 현대적으로는 그게 공학적으로도 가능할지 우리가 확실히 그 알 수도 없고 그 실효적으로도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윤리적이나 이런 것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칼 세이건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그 달에 어떤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거나 유기화합물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를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그 우주생물학을 태동시킨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서 오염시켰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미리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주 탐사,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밀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검증할 수도 없고 너희들 뭐 이거 굉장히 잘 이렇게 그 박테리아 같은 거 여기서 멸균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 이런 거 검증을 상호 검증도 못 하잖아요. 네. 하라고 촉구는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탐사선들이 갔는데 이게 이미 오염시켰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서 우린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검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아폴로 11호에서 그 사람들이 착륙을 해가지고 가기 전에 네. 이미 무인 탐사선들도 몇 개가 갔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실험 장치도 달에다가 해놓고 왔어요. 네. 그걸 아폴로 11호, 22호 이렇게 가면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장비를 수거해 왔어요. 그 전에 이제 거기 무슨 뭘 재는 것 무인 탐사선에 붙어 있던 거를 네. 갖고 왔는데 거기서 박테리아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가져간 건지 거기에 있는 걸 묻어온 건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거죠. 분석을 해봤더니 네. DNA 구조랑 이거 분석하면 알잖아요. 그럼 네. 지구에서 묻어간 거였어요. 아, 이미. 그래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달에서 생명체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 멸균 처리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무균실에서 하고 막 이럴 건데 네. 거기서 묻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을 오염시킨 거잖아요. 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네. 좋은 소식은 네. 박테리아가 거기서 몇 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런 네. 척박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외계 생명체가 도처에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는 얘가 거기서 뻗어나가질 않았어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달에 고기 기기 옆에만 붙어서 근근히 버틴 거예요. 그래서 오염시키지 않은 거는 다행이고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퍼져나가는데 제약이 있는 거예요. 지구에 적합화되어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러시아에서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는데 화성 위성 탐사선을 보내는데 네. 지구에 있는 박테리아를 거기다가 넣어서 보내. 아하. 그래서 막 반대하고 네. 그 혹시라도 추락하면 얘는 궤도만 돌고 오겠다고 했는데 네.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반대했는데 그냥 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냥 폭발을 갖다 네, 놨나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지금 화성에서 생명 보호 구역을 설정해 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봐서 요 분지에는 박테리아나 뭐 있을 것 같고 옛날에 물이 흘러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 구역을 마치 뭐 천연 무슨 보호구역처럼 보호구역 설정을 했어요. 네. 물론 지금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죠. 기기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 있고 국제적인 이제 공조는 잘 안 되죠. 각자가 하고 있는 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의식은 이제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칼 세이건이에요. 아. 네. 그쵸. 이웃 행성에 생명체가 있어도 반갑고 있어도 걱정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의적인 과학자는 이미 글렀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거봐 달에도 이렇게 퍼지지 않았잖아. 뭐 이러고 이제 있어서 네. 이게 애매해지는 게 그 전에 갔던 탐사선도 네.
생명체도 그렇지만 유기화합물 체크를 하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뭐 그 생명체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가져간 기기에서 묻어나간 애가 생명체처럼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서 실제로 마르스 2020 같은 게 가가지고 그 탄소화합물 기반의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보고를 하더라도 네. 그것에 대한 해석은 아, 상당 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겠네요. 네.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에서 화성 생명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성에 가서 탐사하는 것들 그리고 외계 생명체를 탐사할 때 다른 행성에서 이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인류가 약간 그 제국주의 때문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 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거랑 같이 매칭이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약간 반성하면서 이런 고민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제 우주가 그런 식민 개척이랑 제국주의랑 네. 좀 다른 것은 네. 그 우주 협약에 의해서도 그렇고 네. 무기를 못 갖고 가요. 아, 그러니까 그 어쨌든 출발은 잘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것이 하나가 괜찮은 것이고 그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 협력해서 하는 구도가 되었어요.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각각 하지만 유럽 네. 우주국도 그렇고 한때는 미국과 그 소련이 한꺼번에 같이 화성 탐사를 할 뻔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 내용이죠. 그래서 네. 우주 탐사를 단순하게 제국주의적인 그 확장식이랑 비교하는 것과 사이에는 우리들의 아. 지적인 문명에 대한 것들도 많이 늘어났고 좀 컸네요. 컸죠. 인간이. 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기를 좀 벗어나서 네. 같이 공동체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조금 고무적인 네, 네. 사실이죠. 네. 인간이 조금 같이 좀 철이 조금 드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멘트 하시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이 장에서 나와요. 네. 그 뭐 노엘 천문대 얘기했잖아요. 아, 그 노엘이란 분이 이제 한국에 네. 그 왔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네. 잠깐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 한국 번 이야기도 들어서 나온다. 저도 네. 그 얘기는 약간 몇 번 들었더니.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네. 화성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와 뭔가 정리되는 이야기 하나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화성은 여기서 이제 바이킹 얘기했지만 이게 다시 쓰여진다면 이제 그동안에 뭐 큐리오시티 이렇게 가가지고 했던 성과도 있고 이번에 마르스 2020이 아마 또 한 번 바이킹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코스모스처럼 이런 과학책을 쓰게 된다면 한 챕터가 화성 이야기의 첫 시작은 마르스 2020으로 될 거고요. 이게 2020년 우리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2월에 거기에 착륙을 하고요. 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름쯤 되면 지금 우리가 막 얘기해서 질문 던졌던 생명체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네. 좀 계속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장에 장식물로만 있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을 펼쳐서 같이 읽으면서 이 영상 같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서비스 해두시면은 저희가 이거 업로드할 때 알려드리고 같이 실시간 댓글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